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줬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보냈어요. 성인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 문화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는 게 언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녔는데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았어요. 특히나 선후배 문화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대학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옷이나 신발 같은 게 아프리카에서 쓰던 것들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학교에 갔더니 지나가는 학생마다 저를 보고 비웃으며 퀴득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뭐가 이상한지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씻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옷을 세탁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저를 보고 웃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첫 번째 과 회식에 가서야 왜 학생들이 저를 보고 웃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다들 저를 02학번 복학생이라고 불렀대요. 분명 02학번 입학생이 맞는데 입고 다니는 옷이나 스타일이 꼭 복학생 같아서 02학번 복학생으로 부른 거죠. 저는 제 스타일이 좀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싶어 친구들이 저를 복학생이라고 부를 때마다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며 선배들이 다들 저를 위한답시고 한마디씩들 하는데 그게 좀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어도 그렇지 여기는 한국이고 이제 대학생인데 외모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 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러고 다니면 널 모르는 애들이 괜히 무시한다니까. 맞아, 다른 과 애들이 너 운동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들었다니까. 그래, 운동화도 운동화인데 가방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냥 좀 이름 있는 거 하나로 사라. 네 가방 도대체 어디 브랜드 거야? 우리 나이에 이런 가방 드는 애가 어딨냐? 동기 하나가 제 가방 브랜드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들춰보기까지 했어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 가방이 왜? 책도 많이 들어가고 튼튼해서 난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 운동화 이거 하나만 있는 거 맞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이거 하나만 신을 거야. 가방이고 운동화고 다 깨끗하고 멀쩡한데 또 뭐하러 사? 제가 옷도 거의 사지 않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다니겠다고 하자 동기며 선배들은 제가 많이 가난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더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오고 나서 제일 놀란 건 다들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거나 브랜드 운동화나 가방을 들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곳에서는 비싼 옷이나 가방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몇 번 입고 버린 옷이나 가방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물건을 함부로 살 수도 버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어제 엄마랑 백화점 갔다가 이 가방 또 질러버렸잖아. 너무 이쁘지? 참, 수진이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지? 미안해.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주변에 제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뭘 샀다거나 맛이 없어서 버렸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쇼핑 가자는 말도 잘 하지 않았고 같이 밥을 먹자는 말도 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대학 생활은 좀 외로웠어요.
제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중요하니 저는 사회에 나와서는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더는 유난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유행하는 옷도 사서 입고 신발이나 가방도 좀 샀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새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에 힘들어하고 상사의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당시에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국내에서도 꽤 알아주는 외국계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롭고 복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이직하게 됐어요.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봉사단체의 일이 한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한국에 또 지부를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제안으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연애도 몇 년 했고 둘 다 나이도 있으니 슬슬 결혼을 하자고요. 대단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산지 꽤 됐지만 사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별로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들 외국에 있다 보니 항상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하고 도와준 게 남편이었어요. 3년 넘게 연애하면서 항상 제 곁에 있어줬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동생이 있을 줄은 알았는데 남편은 3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밑으로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군인이시라 굉장히 엄하고 무뚝뚝하시대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동생들도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날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같은 세대인 저희 친정엄마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친정엄마는 내내 아버지를 따라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씩씩하셨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소녀 같아 보였고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철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과 동갑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일만 하느라 홍기를 놓쳐서 며느리는 좀 더 어렸으면 했는데 새아기 때래가 동갑이라고 하니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금방 애나 생길까 싶어서. 어머니는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무슨 아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둘 다 아직 아이 생각은 없어서 천천히 가질 거예요. 아이고 아들, 애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척척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야. 그것도 애 엄마가 어릴 때 얘기지. 애 엄마가 30대 중반이면 노산이라 생기기도 어렵다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남편과 동갑인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였죠. 근데 바깥 사돈 어른은 외국에서 일하신다더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상견례 날도 못 오시는 걸 보면. 네, 수진이 아빠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죄송해요. 아마 결혼식 전에는 들어올 거예요. 친정엄마의 설명에도 시어머니는 영 탐탁치 않으신지 별말이 없으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신경이 쓰이셨는지 시어머니를 툭 건드리시며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일이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며느리가 일찍부터 가족들하고 떨어져 사느라 많이 외로웠겠어요. 맞아요. 딸 혼자 한국에 보내놓고 매일 마음 쓰였는데 이렇게 좋은 짝을 찾았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그때 연신 상견례 장소인 식당의 음식이 별로라고 투덜거리던 시누이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면 엄청 오지에 위험한 데 아니에요? 뭘 하시길래 그런 힘든 데까지 가서 일하세요? 오지고 위험한 데라서 아버님께서 가신 거야. 봉사단체 운영하시거든. 수진이도 그쪽에서 일하고 있고. 봉사단체? 그런 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바깥 사돈도 너무하시네요. 멀쩡히 좋은 회사 다니는 딸을 굳이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시고. 이 사람이 안사돈도 계신 자리에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안사돈 안 그래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바깥 사돈이 고집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온 식구 다 고생시키고. 저희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순간 상견례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향해 혀를 차시며 저와 친정엄마에게 좀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당연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고민이 많아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사실 친정엄마가 속상하실까봐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상견례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제가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장을 고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왔다고 해도 그렇지 명색이 상견례 날인데 둘 다 옷차림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은 조금 전에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들어온 줄 알겠다. 그러니까 오빠는 도대체 저런 구질구질한 언니가 어디서 좋아서 결혼한다는 거야? 못생겼으면 나이라도 어리든지 아니면 집안에 돈이라도 많아야지. 우리 오빠가 어디가 모자라서 저런 집안에 장가를 가냐고. 어쩌겠니? 엄마가 우리 아들을 너무 착하게만 키워서 그런걸. 얘가 날 닮아서 계산적이지 못해. 내 친구들 보니까 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들한테 명품 가방도 받고 그러던데. 명품 가방은커녕 양말 한 짝도 못 받게 생겼네.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당장 뛰쳐나가 결혼이고 뭐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지 않았던 일도 아니에요. 제 옷차림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은 대학 때부터 무수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남편을 선택했고 남편의 가족들과 가족이 되기로 이미 결심했으니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였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이곳이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는데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 어느새 이곳이 제 집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살면서 안정감을 많이 느꼈어요. 남편 말이 결혼 전에는 무섭고 엄한 아버지와 철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었대요. 어릴 때부터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달라진 점이 또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와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남편도 평범한 직장 생활에 지쳐간다며 저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시댁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남편이 외국계 기업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남편에게 난리를 치셨나 봐요. 그리고는 며칠 뒤 저를 따로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살다 정말 별거를 다 본다. 내 아들이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다닌 모범생이야. 거기다가 남들이 다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까지 떡하니 들어가서 이제 부장까지 달았는데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니? 저도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진호 씨 똑똑한 사람인 거. 본인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어이씨구 새아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안 그래도 착해 빠진 내 아들 네가 꼬드겨서 회사 그만두고 네 아버지 일 돕게 한 거 아니야? 오호라, 혹시 너희 아버지가 시키든? 잘난 내 아들 데리고 오라고?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더니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부풀려서 말하시더군요.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시켜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돕게 한 것처럼요.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남편이 결정한 거라고 100번도 넘게 말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셨어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딱 봐도 똑똑한 척하는 게 남편 꽉 쥐고 흔들 줄 알았다니까. 아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저는 태어나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제가 보기 싫으시다며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봐야 남편이 저보다 더 속상해할 것 같아 말도 못하고 꾹 참았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셨죠.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저도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저를 구박하고 미워하시는 게 괜찮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서운했죠. 그러던 중 시댁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네요. 저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이 연애를 오래 한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원래 그림을 그리다가 잘 안 돼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시동생 상견례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연신 예비 동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때부터 둘이 죽고 못 살길래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라니까. 그림 작가로 성공하면 결혼하겠다느니 많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니만 결국은 그림 작가는커녕 남의 밑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나이만 먹고 30 다 넘어서야 결혼하겠다네. 그 언니도 가만 보면 은근 똥꼬집이야. 20대 내내 취업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림만 그렸잖아. 한심해서 원. 본인도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있으면서 시누이는 남의 말이라고 참 쉽게 하더군요.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버텼겠죠. 저는 너무 멋있는데요. 나중에 꼭 그림 보여달라고 해야겠어요. 네가 그림을 보면 뭐 아니?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옷이나 골라. 너 내일 상견례 자리에 평소대로 하고 나갔다가는 사돈댁한테 우리 집안 통째로 다 무시당해. 내일은 절대 그 꼴도 보기 싫은 가방 가지고 오지 말고 꼭 이거 들고 나와. 알았지? 시어머니는 평소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이 꼴 보기 싫었다면서 본인 명품 가방까지 빌려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당신이 괜찮지 않다고 하셨죠. 이제만 말이지만 사실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군인으로 제대하시고 현재 작은 회사 고문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말이 좋아 고문이지 명함만 가지고 있는 거라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연금도 나오시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와 시동생이 매달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항상 저희 부부와 시동생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신세를 진다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항상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명품도 꽤 많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버는 돈도 없으면서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사니 사실 좀 한심했습니다. 언니가 하고 다니는 꼴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우리 엄마가 저 아끼는 가방까지 빌려주겠다고 하겠어. 어른 말에 토 좀 달지 말고 그냥 좀 들어요. 올케 언니는 지지리도 없으면서 자존심 부리는 거 그거 좀 고쳐야 돼. 철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이야 항상 한 귀를 듣고 대충 흘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이니까요. 아가씨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지금 아가씨가 입고 있는 옷이며 가방, 구두 뭐 하나 아가씨가 번 돈으로 산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저더러 지지리도 없다뇨. 저는 돈이 있어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을 뿐이에요. 시누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지금까지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저도 참기 힘들어서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부들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말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가 네 시어머니로서 충고하는데 남 도와줄 돈 있으면 제발 네 옷이나 한 벌 사 입어라. 남 돕는 것도 다 주제가 돼야 돕는 거야. 내 아들이 너랑 살다가 너처럼 추레하게 살까봐 내가 그게 걱정이다. 저는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한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새로 가족이 된 동서는 저와 말이 좀 통했다는 겁니다. 동서는 저와 달리 성격도 밝고 시원시원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시원스럽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동생과 동서가 집들이를 한다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 신혼집이 청담동에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동생도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동서도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니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동선의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우이가 설레발을 떨면서 다 떠들더군요. 나는 세원이가 대학 때부터 그림 그리면서 아르바이트 계속한다길래 지지리도 없는 집구석 딸내미인가 보다 했더니만 이 집 세원이 아버지가 해준 거라면서요? 대박. 세원이네 친정 부자예요? 제 동생도 아닌데 신우이가 입만 열면 저는 항상 제 얼굴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강남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강남에 살아서 친정 부모님이 멀리 가는 거 싫다고 전세로 얻어주신 거예요. 여기가 내가 일하는 학원하고도 가깝고요. 동서는 강남 8학군 출신이더군요. 동서 말이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치맛바람이 좀 심해서 교육 문제로 강남에서 줄곧 사셨대요. 그래도 강남 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 사는 거 맞죠? 뭐 누구네는 아프리카에 사는데. 신우이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대놓고 저를 자꾸만 비꼬았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동선에 집 구경을 했어요. 역시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집도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 동서가 그린 그림이라던데 이대로 그림을 포기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림을 사고 팔 때 큰돈이 오고 가다 보니 그림을 판 돈을 기부하거나 미술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미에 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전시회도 많이 갔었고 경매장도 따라다니고는 했었어요. 제가 보기엔 동서 그림이 훌륭해 보였어요. 저는 동서 실력이 너무 아까워서 그림을 계속 그리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 제 앞에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가소롭다는 듯이요. 그네 네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다고 동서 앞에서 고상한 척하고 싶은가 본데 사실 네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것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 돌아다니면서 치질이 고생만 하다 온 거잖아. 그런 안목 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이제 마음 잡고 일하는 애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니? 가만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람을 헐뜯고 구박하는데 아주 재주가 넘쳤어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헐뜯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달려들었죠. 그런데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말에 동서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동서가 아마추어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SNS를 통해 동서에게 그림 의뢰가 빗발쳤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외국의 한 식품 브랜드에서 동서 그림이 마음에 든다며 협업 작품 계약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그림을 다시 시작한 지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외국 여기저기 전시회에 초대받아 다니느라 바빴어요. 동서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본인이 잘해서 이뤄낸 성과인데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집들이 날 형님이 오셔서 제 그림 봐주지 않으셨으면 저에게 이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전시회 잘 끝나면 수익금 일부는 형님네 단체에 기부하고 싶은데 받아주실 거죠? 어머머머 둘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해서 네가 번 돈인데 큰애가 뭘 한 게 있다고 얘한테 고맙대. 그러게. 암튼 세원이는 너무 착하다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도와줄 돈 있으면 전화 좀 도와주세요. 동서 말에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기들 말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동서 그림이 비싸게 팔린다는 말만 듣고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동서가 시댁에만 오면 옆에 착 붙어서 아부를 떨며 추켜 세우기 바빴어요. 동서가 시댁에 와서 과일이라도 하나 깎으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머 둘째야 네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과일을 깎아. 괜히 배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야 뭐하니 얼른 네가 좀 깎아라. 암튼 애가 눈치가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해도 되는데요. 새언니는 이런 허드렛 일 뭐하러 해요. 올케 언니는 원래 하는 일 자체가 남 돕고 봉사하는 일이라 이런 일 정도 된 일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는 다른 건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몸 관리하면서 그림만 그려. 정말 눈꼴이 시려서 봐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동서더러 실력도 없으면서 그림 그리겠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하더니만 동서가 잘 되자마자 행동이 180도 달라졌어요. 반면 동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 때문에 항상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과일도 본인이 깎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를 괴롭힌다고 해서 저는 동서가 얄밉거나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동서라도 없었으면 저는 시댁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가 됐다면서 교회분들을 집에 다 초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식사 준비를 맡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원래 그런 일은 큰며느리가 하는 거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큰며느리로 대접해준 적도 없으면서 부려먹을 때에는 또 큰며느리라네요. 교회 목사님까지 다 초대했으니까 음식 대충 차리지 말고 신경 써서 해. 네가 없는 사람들 돕는 일 한다고 음식도 없어 보이게 대충 하지 말고. 사람이 참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쩜 저렇게 말을 밉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말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로 천냥빚을 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괜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준비하면 또 구질구질하게 준비했네 하며 말이 많을 것 같아 시어머니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식 출장 뷔페를 부르고 백화점에서 디저트도 사다가 준비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 기준에서 생각해서 준비했더니 반응이 좋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 교회분들이 들어오시자마자 휘둥그레진 눈으로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고 음식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저를 한 방 먹이려고 부르신 것 같았어요. 바쁘게 준비하느라 앞치마를 두른 채 교회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도 돼요. 아이고 다들 앉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나 축하한다고 호텔 출장 뷔페를 불러줬지 뭐예요. 아, 그 외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화가라는 그 며느리요? 네, 얘가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권사 됐다고 교회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는 걸 교회분들에게 소개도 안 하시고 동서 이야기만 하셨어요. 마치 이 음식을 모두 다 동서가 준비한 것처럼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집까지 오는 내내 펑펑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전화를 받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며느리한테 손님상 차리라고 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며느리를 손님들 앞에서 인쇄도 제대로 안 시키고 꼭 일하는 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보내야 했어요? 며느리가 돼서 그까지 뷔페 좀 불렀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업어주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구제불능이었어요. 당신이 제게 무슨 실수를 하셨는지 전혀 가늠조차 하시질 못했습니다. 아, 됐어요. 나 정말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엄마 며느리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 엄마가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나도 엄마 안 보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야? 이래서 아들놈은 뼈 빠지게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지. 아니지. 이게 다 네 마누라 때문이다. 네 마누라가 중간에서 아주 이간질을 해서 나랑 네 사이까지 갈라놓은 거라니까?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다 제 탓으로 몰아갔어요. 이제는 남편과도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니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러던 중 동서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동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며 외국에서 팔린 그림들이 정산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서 고민하다가 청담동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동서와 시동생을 축하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시동생도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모로 동서에 축하할 일들이 생겼으니 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한턱 쏘겠다고 해서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식구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시아버지가 어딘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최근에 만났을 때보다 살도 너무 빠지셨고 식사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최근에 살도 좀 빠지고 대변 보는 것도 영 신통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시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이것저것 더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주는 비싼 밥 먹는데 소 안 되게 굳이 똥 얘기를 해야겠어? 아유 진짜 더러워서 원. 저 사람이 저렇다. 남편 퇴직하고 돈 못 번다고 아주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아이고 자기가 돈 못 버는 줄은 아네. 자기가 못 벌어다 주면서 내가 카드 좀 쓴다고 엄청 잔소리한다니까. 당신이 쓰는 게 조금이야? 버는 것도 없으면서 매일 백화점 명품관만 드나들면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청담동에 건물이 있는데 내가 백화점 명품관 좀 드나들면 어때? 나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 잔소리에 카드를 못 쓴다고 하소연만 하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얼마 뒤 저는 아무래도 시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게 마음이 쓰여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무래도 불안하셨는지 흔쾌히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의사 말이 직장암이라네요. 2기인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금방 진행이 됐을 거라면서 일찍 자랐다고 했어요. 수술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요. 그 일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네,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군인이라고 가족들 앞에서 가오만 잡았지. 사실은 겁이 많아. 병원에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갔다니까. 그때 이후 저는 시아버지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사실 이기라도 암은 암이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수술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별로 큰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 시아버지께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구박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입원해서 항암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을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다 큰 어른이 병원 가는데 왜 따라가냐고요. 저는 자꾸만 시아버지께서 했던 말이 떠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이었어도 병원에 가는 게 무섭다고 하신 말씀이요.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실 때 동행을 했어요. 입원하고 퇴원하실 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요.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를 따라다닌다는 게 혹여나 시아버지께서 불편하신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나중에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보다 낫다고요. 저는 제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에 완전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제게 싫은 소리를 하면 시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남편이 친정아버지가 계시는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날 마침 동서 생일이라 동서네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남편을 공항까지 바래다주고 오느라 파티에 조금 늦었습니다. 동서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항에서 동서네 집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댔어요. 큰애 너는 하나밖에 없는 동서 생일인데 남편 그 멀리까지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너까지 이런 중요한 날 늦어야겠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는 걸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기껏 장인 밑에 들어가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고생만 한다고요. 거기다가 저더러 동서 생일 파티에도 늦는다고 연신 구박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더니만 딱 그 짝이었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뷔페가 눈앞에 쫙 깔려있는데 올케 언니가 안 와가지고 지금 밥도 다 못 먹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먼저들 드세요. 언제부터 나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저는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언제 저를 신경 썼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셔서 힘이 좀 됐습니다.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운전하는 애한테 정신없이 왜 자꾸 전화해? 큰애야,
걱정 말고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와라. 세연이가 너무 착해서 올케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잖아. 아, 배고파. 빨리 좀 와요. 몸도 아픈 우리 아빠까지 쫄쫄 굶겨야겠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몇 달을 왔다 갔다 하실 때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서 신우이는 입만 살아 떠들어댔습니다. 더는 말하기도 입이 아파 저는 빨리 가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더는 시어머니나 신우이에게 떨어질 정도 없었거든요. 파티장에 도착하자 동서는 불이 나게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운전하고 오느라 힘들었겠다며 시원한 음료까지 가져다 줬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지 신우이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저에게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확 낚아챘어요. 그러더니 동서 생일 선물이냐며 멋대로 쇼핑백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신우이 손에 들린 쇼핑백을 다시 획 뺏었습니다. 말도 없이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요? 이거 아가씨 거 아니고 동서 거예요. 누가 뭐래요? 올케언이 안목이 또 얼마나 거지 같은 걸 사왔나 싶어 내가 먼저 확인 좀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아무리 사정이 힘들어도 그렇지 우리 세연이 수준이 있는데 건물주 동서한테 생일 선물로 고작 향수가 뭐예요, 향수가. 신우이는 정말 개념이라고는 변기통에 처박고 왔나 봅니다. 남의 선물을 멋대로 들춰보는 것도 모자라서 동서 수준에 맞지 않은 걸 골랐다고 면박을 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그러더니 대번에 나서서 신우이 편을 들었습니다. 큰애 저라는 거 뭐 하루 이틀이니? 내버려둬라. 평생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 죽게. 구박도 먹다 보면 익숙해지는지 이제는 화도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무시하고 뷔페나 뜨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보다 더 얼굴이 빨개진 동서가 성큼성큼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더는 못 참겠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저를 데려가더군요. 안 그래도 형님이 오늘 일 있다고 하셔서 며칠 전에 저랑 형님이랑 따로 만나서 점심 먹었어요. 그때 형님이 저한테 밥도 사주고 제 그림도 사주셨다고요. 세연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도 부르지 왜 둘이서만 만났어요. 자꾸 저 빼고 만나면 저 서운해요. 눈치도 없는 신우이는 자기만 빼놓고 저와 동서가 만났다고 입술이 불쑥 튀어나와서 투덜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저와 동서에게 한 발 다가왔어요. 둘째야, 그게 무슨 소리니? 큰애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 그림을 사줘? 둘째, 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네 그림이 얼마짜린데? 이런 애한테 싸게 팔면 안 돼.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기 아들이랑 애까지 낳고 사는 며느리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화가 나서 파티건 오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더 있어봐야 좋은 꼴 못 볼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파티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라고 하면서요. 형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 아가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이 저한테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번듯한 건물 산 것도 다 형님 덕분이라고요. 세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잘나서 산 건물이지 이게 왜 올케 언니 덕분에 산 건물이에요? 아가씨, 저 결혼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명 작가였던 거 몰라요? 제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겠어요. 형님이 집들이 날 제 작품 보고 너무 좋다면서 거물급 투자자들 소개해준 덕분에 제가 성공한 거라고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무명 작가로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큰애, 얘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거물급 투자자를 둘째 너한테 소개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미간을 잔뜩 구긴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형님이 항상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셔서 그렇지 남미에 있을 때 대궐 같은 집에 사셨던 거 모르셨죠? 형님네 친정 아버지가 외국에서 엄청 유명해서 가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별장이며 호텔이며 못 빌려줘서 안달이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전시회 때문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 형님 아시는 분이라면서 7성급 호텔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어머머머, 말도 안 돼. 큰애 너희 친정 못 사는 나라만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러 다니는 거 아니었니? 그러게 매일 드라마만 보시지 마시고 기사도 좀 찾아보고 하세요. 형님 친정아버지가 외국에서 워낙 좋은 일 하시는 거로 유명해서 그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만나달라고 줄 선 거물들이 한 트럭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일도 형님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지사장 단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남미나 아프리카에 봉사단체를 만드시기 전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셨어요. 그 교회에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기업인들이 많이 다녔었죠. 그때 그분들이 아버지를 워낙에 존경하고 따라서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몰랐지? 큰애 아버지께서 뉴스에도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어? 큰애야, 암튼 너는 어쩜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입이 무겁니?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으면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어느새 핸드폰으로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낸 시누이가 입을 쩍 벌리며 설레발을 쳤어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까지 하신 분인데 왜 몰라봤냐면서요. 어머어머, 나 이번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같이 아프리카에 막 학교도 만들고 우물도 만들어줬다고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는데? 그럼 언니가 내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얘는? 네 주제에 대기업은 무슨 대기업이야? 차라리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게 낫지. 큰애야, 내가 너 진짜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우리 철없는 막내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좀 주변에 알아봐서 좋은 혼처 자리 좀 알아봐줘.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정말이지 염치라고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순식간에 안면몰수 하더니만 이제와 제게 아부를 떨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구차한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어머니나 아가씨가 저한테 이럴까봐 말 안 한 거예요. 봐요. 아시자마자 자존심도 없이 저 곤란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왕 아신 김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전 절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안 해요. 제가 아가씨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아는데 미쳤다고 남자를 소개하겠어요? 괜히 무슨 망신을 당하라고요. 뭐예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엄마, 올케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날 소개하면 망신이래잖아. 시누이는 정말 멍청해요. 바로 조금 전에 제 앞에서 대기업에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한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바로 눈을 부라리고 덤벼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너 조용히 안 해? 어디 버릇없이 올케한테 덤벼? 큰애야, 쟨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따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나마 시누이보다 시어머니가 머리는 좀 더 좋아요. 본인에게 자식이 시누이 하나뿐이 아니다 보니 제 비위를 맞추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들고 데리고 가더니만 음식까지 퍼다주며 시동생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행여나 제가 기분이 상해 승진한 시동생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털어버려. 원래 가족이라는 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너도 네 동서 이뻐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 늙은이가 걔나 노파심에 묻는 건데 우리 둘째 지사장까지 달았으니까 곧 임원도 문제 없겠지? 글쎄요. 그거야 서방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에이, 찾아보니까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 회장님도 큰애 너희 아버지 존경한다고 인터뷰도 했던데 뭘. 제발 바깥사돈께 말씀 좀 잘 드려줘. 그리고 그런 대단한 분들 만나러 가실 때 네 남편도 꼭 좀 데리고 다니시라고 하고. 저희 시어머님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아시자마자 지난 몇 년간 제게 했던 만행들은 까마득하게 잊으시고 저에게 잘 봐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더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동서에게 아부를 떨며 잘 보이려고 할 때는 이 정도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정도로 성공하면 주변에 당연히 다들 아부들 떨고 굽신거리기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달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저희 친정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분 전까지 저와 저희 친정을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 몇 마디에 순식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자 징그러워서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진 구박과 면박을 당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저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멍청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소름 돋으니까 이 손 놓으세요. 다시는 저한테 우리 며느리라는 둥, 딸 같아서 그랬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동서, 나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못 있겠어. 생일 축하해. 우리 다음에 따로 보자. 저는 그대로 동선의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차장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착한 우리 큰마누리가 왜 이럴까? 그동안 나한테 서운했으면 다 풀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시어머니가 차 앞까지 가로막는데도 저는 무시하고 주차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반년 넘게 시어머니나 시누이와는 만나지도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 끝도 없이 부서지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게 한 행동들이 도저히 다 용서가 안 되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 일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니 남편도 이해해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싫으면 우리 엄마나 내 동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언제나 제 편이었던 남편은 역시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동서도 저를 응원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지금까지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제가 많이 참은 거라고요. 저는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니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안 보고 살면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매일같이 제게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는데 신경이 쓰였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생활 내내 저나 친정 부모님을 개무시하고 구박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고지식하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모르는 애가 과연 저렇게 얍삽하고 치졸한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살 수 있을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신중히 읽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진짜 옛어른 말씀 틀린 것 없다고 제가 이 말을 온몸으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결혼 7주년이 되는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듣고 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불편하진 않느냐 등의 말들로 저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더러 복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만큼 아버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얘기하려는 것도 다 우리 아버님과 관계된 거예요. 저와 저희 남편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함께 나온 사이예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웃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였죠. 부모님들 사이도 무척이나 가까워서 가족끼리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요. 딸이 없으셔서 특히 저를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아주버님들도 오빠 오빠 하면서 따르는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들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엄청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무서운 언니들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동네에 그런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이리 오라고 불러서는 일명 삥 뜯는다고 그러죠. 돈 있으면 차비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언니들이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 애들이나 키 작은 아이들을 보면 쫓아가서 돈을 받아냈죠.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언니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언니들이 알아서 저랑 제 친구들은 그냥 집에 보내주기도 했죠. 오빠가 갖고 싶었던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아주버님들이 너무 든든하고 좋았답니다. 또 어느 날은 남편이 제가 아끼는 필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소각장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을 난 어머님께서는 집까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는 저를 데리고 펜시점에 가셔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꽉꽉 채운 필통을 선물해 주셨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버리라고 남편더러 일주일 동안 제 가방을 들어주라고 하셨죠. 나중에 연애할 때 들었는데 당시 부모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부럽기도 하고 심술도 나서 저한테 화풀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화를 내셔서 2번 다시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때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저런 추억도 많았던 저희는 중학생이 되면서 떨어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나 이사를 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랬던 남편을 다시 만난 건 대학교 신입생 OT에서였어요. 저는 1년 재수를 했었는데 남편이 떡하니 선배랍시고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남편도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엄청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희는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어색할 만도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잘 어울려 다녔어요. 당시 남편은 입대를 앞두고 잠깐 학교 행사를 도와주러 나온 상태였는데 입대하는 날 저더러 함께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랜만에 아버님을 만났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님은 키도 크시고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리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멋쟁이시더라고요. 남편은 입대를 하면서 자기는 저랑 우정 말고 다른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도대체 어떤 남자가 고백을 입대하면서 한답니까? 1일부터 고무신 신세로 만들겠다는 건데 솔직히 거기서 예스를 외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단칼에 거절했어야 하는데 눈에 콩깍지라도 쓰였는지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도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함께 학교를 다니고 취직 준비를 했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런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았기에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날 긴장을 하고 찾아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한 편의 시트콤을 찍었어요. 남편과 아버님 주연의 아주버님들이 씬스틸러 감초 조연이셨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버님은 대뜸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준비도 없이 시작부터 하려고 하느냐고 버럭하셨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막 입사한 상태였고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래도 몇 년 더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하려고 하셨답니다. 특히 저희 엄마는 결혼을 하고 나면 2세 계획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짚어주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희의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자리 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시아버님 반대가 크셨어요. 아버님은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아까워서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아버님과 둘이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답니다. 아주버님들은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반대하셨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결혼 상대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한참을 남편에게 버럭하시던 아버님은 저를 붙들고 이런 놈이 뭐가 좋아서 같이 살려고 하냐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빵 터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저는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연신 저희 부모님께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하셨고 이런 모습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줄곧 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들은 딸내미가 사랑 많이 받는 곳으로 시집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겠다고 아주 좋아하셨답니다. 아주버님 두 분 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새 식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많이 설레하셨던 아버님은 혼수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예물도 간단하게 남편과 제가 평소에도 하고 다닐 만한 것으로 하고 아주버님과 자신은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미리 못을 박으셨죠. 대신에 남편한테 꼭 프로포즈는 근사한 반지로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못하거든 자신한테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장인어른이 두 분 생기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주워온 자식이냐고 심통을 부릴 정도였죠. 그래도 아버님은 꿋꿋하게 남편은 나 몰라라 하셨지만요. 신혼집을 준비할 때도 혹시나 돈이 부족하진 않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두 사람이 살기엔 작은 평수의 아파트면 충분했기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두었답니다. 아버님은 자신에게 왜 얘기하지 않고 대출을 생각했냐고 자신에게 말하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저희 부부의 시작을 부모님들께 의존해서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우리끼리 시작해서 하나씩 천천히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아버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며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며 내부 인테리어만큼은 꼭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연차가 좀 있는 아파트였음에도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제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자가 붙은 사람들하고는 말만 섞어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그런가요? 우스갯소리 중 하나긴 하지만 시금치도 씨가 들어가서 싫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제가 그 어린 시절 꼬맹이로 보이시는지 볼 때마다 남편이 말 안 듣고 쏙썩이면 자기들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셨고 남편한테는 잘하라는 말을 꼭 하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형들이 결혼도 안 했으면서 부부 사이의 일을 알 수는 있냐고 맞받아치는 바람에 가족 모임은 항상 시끌벅적했죠. 아버님은 한술 더 뜨셔서는 남편이 혹시라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들거든 조금의 망설임 없이 쫓아내라고 하셔서 항상 남편은 자기만 외톨이라고 불만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시댁 식구들이랑 자주 모임을 가지시나요? 저희는 다들 근처에 살아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식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 자주 있냐고 말이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니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댁의 가족 모임이 한 번도 불편하거나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님께서 왜 한 달에 한 번이나 너희들이랑 밥을 먹어야 하냐고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이면 충분하다고 귀찮다고 하시는 걸 겨우 설득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었답니다. 저희가 계속 가자고 하니 결국 아버님은 그렇게 가족 모임을 해야겠으면 밖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집에서 보기는 뭘 집에서 봐. 누가 요리하고 누가 다 치우냐. 그 많은 걸. 그냥 밖에서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면 깔끔하고 좋잖아. 집에서 하면 손 많이 가서 싫다. 나는 너희들 요리 못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결국은 우리 며느리만 고생하잖아. 난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 그러니 밖에서 봐, 밖에서. 어머님 기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상 차리라고 하는 것도 횡포라고 하시면서 납골당에 모셨는데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저희들을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시간 될 때 다들 알아서 엄마 보러 다녀와. 섭섭해할라. 같이는 뭐하러 다 같이 간다고 하는 거야. 번잡스럽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딱 질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납골당에 혼자 다녀오셨어요. 물론 저희는 펄쩍 뛰었지만 아버님이 이번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하셨죠. 하여튼 저는 시아버님이라고 어렵다거나 힘든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생길 때도 이런 우리 가족의 분위기에 잘 어울려 주신다면 분명 화목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딱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셨어요. 1년 안에 아들 둘을 장가 보내셨죠.
두 분 모두 고모님이 준비하신 선자리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큰형님 되실 분은 차갑게 보이셔도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고 둘째 형님 되실 분은 애교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았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저는 두 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두 분 모두 아버님께 엄청 다정하게 잘해주셨고 저에게도 마음 써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꿈꾸던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부풀었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가족 모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겠냐고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아니겠냐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다른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고 하시면서 굳이 무리해서 올 것 없다고 하셨지만 다들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 덕분에 남으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대면대면한 사이보다는 이런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1년이 좀 지나기 시작하자 형님들께서 제게 살짝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횟수로도 너무 많고 간단한 저녁 식사라곤 하지만 자기들은 눈치가 보인다고 말이죠. 특히 큰형님께서 맏며느리로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물어봐도 원래 시댁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멀쩡한 제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매번 음식점을 찾는 것도 힘들고 평일 저녁을 먹는 것도 회사 일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그런데 음식점 예약은 늘 제가 해왔고 주말에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바람에 평일로 옮긴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족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충분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아버님이 편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많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은 혼자 계시고 자식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자는 의미였는데 제가 오버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데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어영부영 묻혀버렸답니다. 아버님께서 홀몸도 아닌데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몸 편하고 마음 편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 것과 다르게 아주버님 두 분은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장기간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저는 이미 아이 둘 경험도 있기도 하고 우연하게도 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아주버님들이 장기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종종 들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혼자서 챙기기 힘들지 않냐고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며느리들이 혹시 입덧으로 고생할까봐 형님들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챙겨주셨답니다. 어딜 나갔다 오실 때마다 아기용품을 하나씩 사는 건 물론이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꼭 양손 가득 들고 오셨죠. 그런데도 너무 자주 찾아가면 혹시나 며느리들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택배로 보내는 일이 대다수였지만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 큰형님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육아휴직을 내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나간다는 것이 어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친정 식구들에게 맡길 상황도 아니었고 베이비시터를 내심 불안하시기도 하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아이를 좀 봐줄 수 없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챙기기에는 가게 일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아버님께서 흔쾌히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볼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스킬을 보유하신 분이랍니다. 아주버님과 남편 어릴 때는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님은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는 등등 빠짐없이 다 해보셨대요. 그것도 육아 고수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능숙하셨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아버님께서 종종 봐주셨는데 어찌나 섬세하게 챙겨주시는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할아버지라고 하면 좋아 죽어요 아주. 그렇게 시아버님의 도움을 받은 두 형님들은 직장에 빠르게 복귀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애들을 시댁에 맡겨두고는 퇴근하면 데리고 가셨죠.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다 시아버님 몫이 되었고요. 아버님은 손주들 돌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지만 많이 고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어찌나 활동적인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이들이라 조금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금방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를 치다 보니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 저는 형님들에게 조금씩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급할 때는 아버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징징거렸으면서 정작 아버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저녁 먹자고 하면 무슨 일이 많은지 늘 핑계만 대면서 미루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드물게도 가족들을 집으로 부르셨죠. 꼭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편이 아닌지라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내외도 의아한 표정으로 모였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잠깐 망설이시는 듯 하시더니 처음으로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모두 깜짝 놀랐지만 아버님께서는 요지부동이셨죠. 아무래도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것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모아둔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약속한 것이 있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집 마련해주고 남은 것들은 싹 다 정리해서 사회에 돌려주고 홀가분하게 떠나자고 말이야. 그래서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집을 해준 것도 그런 의미였어. 너희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유언장에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 막내는 내가 결혼할 때 챙겨주지 못했기에 이 집은 막내에게 주고 가련다. 아버님의 폭탄 발언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형님들이 더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얼굴빛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정리하여 기부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금액 일부만을 남기고 정리를 한 뒤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아버님 뜻대로 하시면 된다고 선뜻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께서 노력해서 얻으신 것들 아버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형님들에게 감정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 말씀하시는 동안 자꾸 형님들 표정을 관찰하게 됐어요. 진짜 얼굴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유산 얘기를 하실 때는 안색이 나빠 보인다 정도였는데 아주버님께서 의견에 동의하시자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지더라고요. 왜 뚱한 표정이나 불만 가득한 얼굴을 보고 어른들께서 똥 씹은 표정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딱 그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큰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화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를 깔고서는 아버님 집을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셨죠. 저야 아버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라 아버님 말씀을 따를 생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큰형님께서는 자신이 맏며느리인데 지금 살고 계신 아버님 집을 막내가 받는 것은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유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처음 아버님께서 유산 문제 이야기하셨을 때 왜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는 걸까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큰형님께서 지적하시는 섭섭하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끼리 대출받아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고 그 대출금을 다 갚은 것은 최근이라 아버님께서 신경을 쓰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몇 번이나 저에게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냐고 확인 또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정말 받은 것이 없냐? 집 말고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은 아니냐? 인테리어에 돈은 얼마 들었는지 알고는 있느냐 등등 무슨 취조받는 기분이 들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정색하고 도대체 뭐가 알고 싶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큰형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됐다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죠. 다음 날은 둘째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전 재산 기부라니 너무하신 말씀 아니냐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셨죠. 자식들은 고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고생하면서 산다니 누가 그렇게 산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사실 작은 형님은 작은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주버님께서 아주버님 몰래 차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께는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다 아버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곁에서 케어만 하자니 생활비가 빠듯하고 직장에 다니자니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나 어쩐다나. 아버님이 그 말에 약해지셔서 작은 가게를 차려주셨답니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손님도 거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큰형님은 주식으로 돈을 날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몰래 해결해 주셨어요. 친구가 알려준 정보라고 하면서 간도 크게 거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께서 아시면 큰일 난다고 우시는 바람에 마음 약해진 아버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던 분이었죠.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던 저로서는 형님들의 반응이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과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도 워낙 이런 부분에 칼 같은 사람이라 차마 꺼낼 수는 없었죠. 우선은 형님들께 저도 남편도 아버님의 의견에 불만이 없고 아버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갈 생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한동안 제 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집에서 아주버님께 서운하다고 얘기를 꺼냈다가 불벼락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의는커녕 아버님 편을 들었으니 더 화가 나셨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형님네 사이는 더 소원해졌답니다. 아버님의 유산 분배와 관련한 일이 있고 나서 어색했던 형님 동서 관계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께서는 혹시나 손주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시냐며 명절은 물론이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그냥 전화만 해도 충분하다고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와도 문은 안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화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 드릴 때마다 괜찮다, 불편한 것은 없다, 잘 지내고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퇴근길에 들려서 아버님 얼굴도 뵙고 냉장고도 챙겨보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전화만큼은 빨리 받으시는 분이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주무시나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불렀는데 반응이 없다면 무슨 일이 터진 것이 분명하다 싶더라고요. 괜한 기분이 들어 열쇠를 따고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쓰러져 계셨어요. 정말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려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통화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남편은 미친 듯이 밟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뇌출혈이 보이는데 의식을 찾아봐야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모르게 병원에 다닌 것은 아닐까. 우리끼리는 아버님께서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오셔서 울적한 마음에 괜히 유산 얘기를 꺼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을 미리 대비하셨던 걸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형님과 아주버님과 함께 저희는 병원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로나라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한정된 인원만 가능하더라고요.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의식을 찾으셨단 소리에 저희들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셨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의식은 찾으셨지만 왼쪽에 마비 증상이 있어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사진으로 봤을 때 수술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후 재활을 시작하자고 하시더군요.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뇌출혈이라고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입원하신 이후 병원에서는 보호자 한 명만 병실에 들어갈 수 있고 그마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들러 아버님의 상황을 챙겼답니다. 혹시나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악화되시진 않은지 늘 마음 졸이며 병원을 다녔죠. 그렇게 병원을 오가던 저희 부부는 아버님께서 퇴원하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나눴어요. 혼자서 계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간병인에게 맡겨두기만 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아버님 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은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몸도 불편하셔서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고요. 물론 가게 나가 있는 동안에는 간병인을 쓰고 퇴근 이후에는 자신도 많이 챙기겠지만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쪽은 저니까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이런 말이 거꾸로 저는 좀 서운했어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속상했죠. 저는 상관없다고 꼭 우리가 모시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형님들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러웠죠. 유산 문제로 전화를 했을 때 이후로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나 싶어서 우선은 남편이 말한 방법으로 정하고 넘어갔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님께서 빠르게 좋아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재활치료만 꾸준하게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퇴원해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계획대로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정말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께 퇴원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셨지만 형님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나중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저러나 싶었지만 이미 형님들께 오만정이 뚝 떨어져서 마음대로 해봐라 싶었답니다. 사실 몇 달을 병원을 다니는데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하루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보기 좋다고 말이죠. 며느리가 셋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놀라시더라고요. 그 몇 달을 계시면서 전화 오는 것도 못 받는데 다른 며느리는 멀리 있냐고 묻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버님께 슬쩍 물어봤는데 역시나 병문안은커녕 전화도 안 했더라고요. 자기들 급할 때는 아버님 하면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뀌면서 아양을 떨더니 아버님 유산 얘기가 나오고 난 뒤로 몸이 편찮으시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다 얘기를 해버릴까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정말 너무 속상했답니다.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고 병원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려고 병실에 들렸는데 세상에 형님들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싶었죠. 아버님께서 잠들어 계시기에 저는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몇 달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있었으면서 퇴원할 때 되니까 나타난 게 의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큰형님께서는 짜증 섞인 말투로 제게 물어보셨어요. 아버님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이미 아주버님께 얘기를 드렸기에 형님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제게 물어보는 말투가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솔직하게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형님께서 콧방귀를 뀌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울컥 올라왔지만 아버님께서 잠들어 계셔서 소리 죽여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그것을 바랬고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라 아주버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도 받았는데 모르고 계셨냐고 말이죠. 두 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 이제는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 사는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 엄청 속물이다. 상상도 못했던 말들에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에서는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었죠. 속물이라니. 어차피 우리는 저 노인네 못 챙겨. 그러니까 동서가 좀 알아서 해봐. 속물이라 정말 다행인 거지? 저는 형님들이 퍼붓는 악담에 혼이 나가버릴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아버님이 깨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님들은 병실에 계시는 아버님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계속 폭언을 쏟아댔죠. 이거 병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아, 꿉꿉한 노인네 냄새. 들쥐 동서. 동성 괜찮아? 난 코가 예민해서. 진짜 이게 뭐야?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그럼요, 형님. 저는 지금도 코가 썩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일 잘하는 동서가 있어서 다행이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분을 병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제 손을 쳐내면서 어디다 손을 대냐고 언성을 높였죠. 저는 아버님 주무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가서 하자고 했지만 두 사람은 더 막무가내였어요. 형님, 진짜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아버님 주무신다고요. 나가서 저한테 따지든 욕을 하시든 나가서 하자고요. 아버님이 예뻐하신다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동서, 어디다 손을. 내가 동서보다 손 윗사람이야. 저는 소리를 빽 지르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밖으로 두 사람을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큰형님께서는 그렇게 안 쫓아내도 자기 발로 나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군요. 내가 진짜 이 돈도 아까워 죽을 것 같지만 동서가 노인네 뒤치다꺼리 한다고 하니 애기 아빠가 간병인 쓸 돈이라도 보태라고 해서 주는 거야. 50만 원 받고 알아서 해. 나한테 전화하거나 애기 아빠한테 이랬니 저랬니 전화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저는 봉투를 도로 형님의 가방에 우겨 넣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둘째 형님은 그런 저를 떼어놓고는 확 밀쳤어요. 언제까지 동서가 잘난 척하면서 살 것 같아. 노인네 죽고 나면 끈 떨어진 신세가 되는 건 동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큰형님 말씀 잘 새겨들어. 저 영감탱이나 신경 쓰고 우리 애아빠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형님, 어서 가요. 몸에 역한 냄새 배겠어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적선하듯이 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던지고는 유유히 병실 문을 나섰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며느리라고 하면서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기어코 봉투를 줍는데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그 와중에도 아버님 깨실까 걱정되어 소리도 못 내고 저는 그렇게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를 아버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막내야. 아버님께서는 힘겹게 입을 여시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이름 하나를 검색하시더니 이곳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셨죠. 어디냐고 물었지만 전화해보면 안다고 빨리 연락해서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씻고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아버님 이름을 대고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전화했던 변호사님께서 처음 보는 서류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이전에 아버님 유언장을 작성했던 분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니 병실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아주버님이 아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병실을 나서면서 힐끗 돌아보니 변호사님께서 녹음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직은 말이 불편하신 편이라 아버님께서 느린 발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녹취해 두시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죠. 저는 절대 아주버님께 말하지 말라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아버님께서도 들었다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지금껏 형수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타일렀죠. 변호사님까지 부르신 것으로 봐서는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 퇴원 수속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보자고 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죠. 변호사님이 가신 이후 아버님께 병원에서 수속을 당겨도 된다고 했으니 지금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한동안 빈집이었던 탓에 청소하고 정리할 것이 아직 남았으니 며칠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것으로 하자고 말이죠.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특별한 말씀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버님 퇴원 이후 저희 부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살고 있던 집은 전세로 주고 이사를 했죠. 아이들은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엄청 신나했답니다. 오죽하면 학원도 빼먹고 할아버지 옆에서 쫑알쫑알거리며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애들을 달랬답니다. 병실에서 말했던 것처럼 형님들은 약속한 대로 매달 50만 원씩 제게 보내줬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사용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간병인을 불러도 제 돈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을 아버님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아버님께서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걷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 말씀도 많이 좋아지셨죠. 본인 스스로도 좋아진 것이 느껴지시는지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형님과 아주버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날은 병실에서 마주치로 처음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버님 소식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아주버님이 출장을 다녀오면 아버님을 뵙겠다고 오셨는데 그때도 매번 혼자 오시거나 애와 함께 오실 뿐 형님들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였죠. 저한테 한 말도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거나 전화하겠어요. 하여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 병실에서 만났던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가족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의문을 표했지만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죠. 형님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언장의 변동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재산 정리했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다. 너희들이 미련을 갖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까봐 진실을 숨기기로 했지. 사실은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였다. 내가 죽고 나서야 유언장에 적힌 대로 변호사 이폐하의 재산을 처분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기존의 유언장을 찢으시며 이 유언장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은 형님들을 한번 쳐다보셨죠. 저는 이 순간 형님들의 얼굴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에게 아버님 유산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들도 많았잖아요. 거기다 유산을 욕심내며 왜 사회에 환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버님 집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자존심 상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탐냈던 많은 유산이 환원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상이 안 되더군요.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니 자기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이들이 몰랐을 리가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형님들을 몇 번이나 바라보셨거든요. 형님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해보고 싶었는지 아버님을 부르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씀하셨죠.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특히 큰애와 작은애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들들이랑 결혼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말이다.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형님들은 사색이 되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형님들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변호사에게 새로운 유언장을 읽어주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은 변호사님께서는 아버님의 의지로 수정된 유언장이 확실하며 그 모든 과정은 녹취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50%는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를 할 것이며 그 관리는 전문인을 채용해서 진행할 것이다.
재산의 남은 50% 중에서 이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막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다만 이 집은 막내 며느리에게 준다. 만약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금의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셋째가 혼자서 받기로 한 50%를 첫째 15%, 둘째 15%, 막내 20%씩 나누어 물려준다. 또한 집은 변동 없이 막내 며느리에게 물려준다. 변호사님의 낭독이 끝나고 아주버님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님께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말이죠.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뒤통수 치는 소리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버님은 침착하게 둘이 병원에 찾아왔던 얘기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주버님은 그럴 리 없다고 하셨어요. 흔들리는 눈을 보면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모든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대화 내용들을 그대로 전했죠. 거기다 그동안 형님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을 모조리 고백했어요. 유언에 관해 처음 이야기한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과거 아주버님 몰래 아버님께서 처리해 주셨던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말했어요. 주식 사건과 가게 자금까지도 말이죠. 큰 아주버님은 몸을 휘청거리다 바닥에 앉아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죠. 작은 아주버님은 이런 사람과는 하루도 더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치셨어요. 작은 형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아버님의 다리에 매달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큰형님도 질세라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는 빌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남편은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화를 참고 있었죠. 그는 꾹꾹 눌러 참으며 어떻게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느냐고 소리를 쳤지만 형님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재고의 여지 없이 다 끝났다고 하셨지만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린 두 사람은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한참을 절망하며 바닥만 보던 아주버님은 형님을 끌어내어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먼저 가보겠다는 말에 허리 숙여 인사만 할 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형님들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서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셨기에 밖에서 아무리 우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했죠. 자기들도 아무리 집으로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빌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이제는 제 가게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더러 어떻게든 아버님을 설득해달라고 난리였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께서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자기는 이렇게 못 헤어진다고,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버님 말씀을 어길 생각이 없으며 그럴 힘도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애원하던 형님도 점점 행동이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셨죠. 그래도 저는 아버님 핑계를 대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도 점점 지쳐가는지 찾아오는 빈도수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 속에 잊혀져 갈 때쯤 남편이 알려주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합의 이혼을 했으며 양육권은 아빠가 갖고 있기로 했다네요. 건너 들었는데 큰형님은 자기 부모님이 있는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주버님은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둘째 형님이 위자료를 엄청나게 부르면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한창 진흙탕 싸움 중이죠. 곧 결론이 난다고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간 것 치고 저희 집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점점 좋아지셔서 이제는 30분 이상 걸어 다니셔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키우게 된 반려견과 함께 아이들과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마비 증상이 오래 남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죠. 아버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답니다. 이혼이 완료되고 나면 바꾸실 생각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하시네요. 전 지금이 무척 좋아요. 평화롭고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